자, 마지막 시간은요, 실전 종합문제 8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3주차, 항상 4교시째 실전 종합문제는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틀리는 걸 즐기라고요. 여기서 명확히 이렇게 틀리구나만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사고력이 넓어지고요. 또 응용이 강해지면서 시험이 강해집니다. 지금 많이 틀리는 게 나중에 더 큰 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또 이 지문들이 생소한 지문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실전 종합문제에 어느 정도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출처를요. 그러면 자, 시중에 수많은 출판사 있죠. 학원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기본서, 문제집은 누가 쓴 겁니까? 학원 강사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집도, 요약집도, 기본서도 전부 다 학원 강사가 쓴 겁니다. 강사가요. 근데 실제로, 자, 출제는 누가 합니까? 출제위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꿔요. 여지껏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 방에는 엄청 쌓였거든요. 그 많은 자료가 하는데 학원생들이 구할 수가 없는 자료가 있어요. 없는 자료가. 그게 뭡니까? 바로 출제인이 쓴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는 출제인이 쓴 문제집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레벨이 다릅니다. 학원 강사가 쓴 문제집하고 출제 대학교 교수가 쓴 문제집은요, 레벨이 달라. 훨씬 더 어려워요. 또 색다른 문장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실전 테스트 문제 보시면서 까다롭네 하는 것은요, 제가 출제인이 쓴 문제집에서 일부 많이 발췌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시험에 도움되는 겁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귀찮아 하시면 여러분들은 늘 보는 지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생소한 만큼 뭐지? 이분들의 주제인들이 쓰신 문제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해서 원형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 종합 문제는 그러한 뿌리 있잖아요. 주제 쓴 문제집을 제가 옮겨오고 편집해 오고 또 기출문장 편집해 오고 제가 일일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푸는 만큼 나중에 정말로 큰 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단 반드시 먼저 푼 다음에 시컷 틀려보시고 그리고 해석하게 들으면서 사고를 넓혀야 됩니다.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자, 문제 전체의 구성을 볼까요? 1번은 뭘 묻죠? 부동산 특성. 언제나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2번, 토지 이용 활동. 3번은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자율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4번은 계산 문제죠.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시오. 부채 감당법 계산 문제가 되고요. 5번은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는요, 바로 논리적인 접근인데요. 3방식 어떤 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에 대한 접근력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7번은요, 잘 나오고 있죠.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그 다음에 8번은요, 8번은 바로 MB에서 저당 담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를 전체를 또 한 번 더 우리가 훑어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찾아볼까요? 기억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경제적 감가상각 법칙, 틀렸지.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상각이 아니고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틀렸죠? 자, 경제적이 아니고 물리적 감가상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X. 니은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지.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고 부정성이죠. 그래서 부정성입니다. X. 틀렸고. D급번.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개발액의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성과 관계됩니다. 외부 효과가 되면 가장 뿌리가 뭡니까? 부동성.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
따라서 부정성이 아니고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 또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X. 리얼번. 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의 공급 증가는 물리적 공급면에서 앞뒤가 안 맞네. 자, 수면 매립에 대한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결국은 바로 용도적 공급이죠. 따라서 자, 물리적 공급 틀렸습니다. 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의 공급 증가는 바로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틀렸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 면에서 토지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X. 미연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가능하다. 맞죠? 맞습니다. 또 영속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에 수익하는 방법 중에서는 직선법의 근거가 된다. 토지는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 그래서 직선법 틀렸습니다. 직접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틀렸죠? X. B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 내지는 초과 공급 혜성이 나타난다.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특히 개발 호지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자꾸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은요,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O입니다. 옳은 지문.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1개. 정답 1개. B번만 맞죠. 정답 1개. 1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2번요. 다음은 토지 이용활동에 대한 기술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과거의 기출문장이죠.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죠. 땅값 비싸죠. 따라서 생산요소의 대체성에 의해서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아니지. 도심지는 땅값 비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입하죠. 그래서 땅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쓴다가 아니고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X. 2번요. 체유효 이용은 모든 부서에서 있는다. 당연히 맞습니다. 항상 이 학의 기준은요. 체유 이용이니까요. 모든 부서는 맞습니다. 이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과 상대 희소성에서 이런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자, 한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체유에서요. 자, 이것의 이제 강구적인 근거는요. 부사 특성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연적 특성. 두 번째가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중에서 무 때문에 부정성이죠.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부족한 땅은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때 부정성이 딴 말로 토지가 부족하죠. 옆으로 희소성이 높아요. 똑같은 말로 희소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돼야 됩니다. 인문적 특성, 인간이 이용하면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최상의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 또는 희소성입니다. 따라서 자 2번이 정답이죠. 용도의 다양성과 상대 희소성은 다른 말로 부정성을 말해요. 그래서 근거를 찾는다.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3번은요. 기술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토지의 집약적 입지주체란. 자, 3번은 지금 뭐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자, 요 그림을 따라오세요. 자, 빌딩이 있네요. 빌딩. 이 빌딩은 가격이 얼마? 100억.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스펙이 대박입니다.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박사학위. 그것도 부동산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받아왔는데 엄청난 스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게 1억밖에 없습니다. B는요, 전문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학벌이 필요가 없어. 사업을 너무 잘해, 사업. 돈 엄청 벌었거든요. 얼마 갖고 있다? 500억. 자, 비교되잖아요. 그럼 이때 100억짜리 빌딩은 A가 살 수가 있어요? B가 살 수 있습니까? 답 나왔지. A는 아무리 똑똑해도 1억밖에 없어. 얘는 살 수가 없다. 못 삽니다. 얘는 나가래. 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100억짜리니까 B는 500억 없어. 이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 놓고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요 문장을 묻는 것이 아무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집가의 지불 능력, 살 돈, 지불 능력이 중요합니다. 요 문장이 바로 3번입니다. 토지에 살 수 있는 입지 주체란 집가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가리킨다. 아니죠. 이용 주체가 필요 없고 지불 능력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집가의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X. 4번요. 4번은요. 침입적 토지인데요. 침입적 이용은 제가 요약집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요약집은요. 얘가 빠져 있어요.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프린터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프린터 뒷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끝에 참고 침입적 토지가 있죠. 나오잖아요. 요거 보고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보게 되면 1번 의하게 되면 어떤 지역 기능에 새로운 지역 기능이 개입이 된다. 이러면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판자촌이 있는데 판자촌에 부자들이 들어옵니다. 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부촌으로 바뀌잖아요. 얘가 바로 침입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2번 종류 보게 되면요. 종류는요. 땡땡 밑줄 하세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밑줄 하시고요. 아래 항목 2개 있죠. 제가 이 PDF 파일 만드는데 명령 전달식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제 이 들어갈 글씨가 공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 2개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확대적 침입. 항목 2개 있잖아요. 뒤에 거는 축소적 침입인데 요 공란 있죠. 여기다가 확대적 침입 적어주세요. 이렇게. 항목 2개인데요. 확대 침입과 축소 침입이 있다. 그러면 확대 침입에다가 화살표를 적어줄래요? 상향여가 적어주고. 상향여가. 축소 침입에다 화살표 적어주세요. 하향여가. 하향여가. 그럼 여기 비교입니다. 확대 침입은요. 상향여가인데 상향여가는 오늘 공부했잖아요. 동네가 좋아지는 거다. 나빠지는 거다. 예. 좋아지는 이동입니다. 좋아지는 침입이다.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땡땡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한대요. 이런 예가 어떤 게 있죠? 판교 신도시 개발. 예. 동네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 세종시. 옛날에 허브를 파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얘가 확대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뭐지? 주가 상승.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상향여가를 가리키고 그래 얘가 확대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이지. 확대 침입이 일반적입니다. 정반대가 축소 침입인데 축소 침입은 하향여가죠. 거꾸로 동네가 나빠집니다. 나빠지니까 땡땡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으로 침입하니까 얼마나 나빠집니까? 나빠지면 거꾸로니까 뭐 땅값 내려가죠. 집가가 하락합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침입적 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 지문 봅니다. 지문 보게 되면 4번요. 침입적 토지용은 확대 침입이 통상적이다. 맞죠? 맞습니다. 이때 확대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으로 침입한다. 에이, 단어가 바뀌었지. 확대 침입,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뀌었죠? X. 5번 지문요. 5번 지문. 이 지문도 이제 출진에 쓴 문제집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지역에 불량주택,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조금 이미지가 이상한데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쉽게 말하면 도시가 외곽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된대.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현상. 여러분들이 신문 보게 되면 도시 난개발 들어보셨죠? 난개발. 도시 난개발이고 외곽적으로 무질서 확산을 가리키는데 난개발. 이를 가리키는데 설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폴로 현상은 시가지 무질서한 확산인데 그런데 그런 설명은 없고요. 도시 지역에 불량주택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대요. 설명이 틀렸죠. 그러면 다시 도시 지역에 불량주택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이 되었다. 얘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예. 슬럼. 따라서 얘는요, 도시 슬럼입니다. 도시 슬럼 현상. 따라서 도심지에 불량주택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것은 도시 슬럼 현상입니다. 틀렸죠? 한번 어떻게 고치자? 바로 자, 얘가 아니고 외곽지로 무질서한 확산입니다. 무질서한 확산. 도시 서폴 현상, 무질서한 확산을 가리킵니다. 소위 난개발이 있죠. 따라서 X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3번이 맞죠? 3번. 2번이 맞죠? 2번. 최사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과 희소성 또는 부정성입니다. 정답 2번. 3번 문제요.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묻네요. 즉, 분양가 상한제하고 자율화. 자, 그러면 지문이 5개인데요. 자, 지문 분석합니다. 1번, 2번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적어줄래요? 분양가 규제. 1번, 2번 두 개 지문은요, 분양가 규제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3번, 4번, 5번 3개 묶어주세요. 3, 4, 5번 묶어주고요.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 설명입니다. 자, 9번에서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문 보기 전에 분양가 규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양가 규제. 자,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그림. 자, 수요 곡선 공급입니다. 그러면 시장 원리가 있습니다. 자, 시장 원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아파트 분야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정부가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얘가 바로 최고 분양가 규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얘가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요, 건설에서는 빨간 개 먹고 손해보지. 손해본다고 했죠. 손해보고 아파트 안 짓겠지. 그래서 이만큼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부족. 아파트 안 지어요. 공급 부족. 아파트가 싸니까 서로 살려고 난리야. 이만큼은 뭐 초과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만 딱 나왔다면요. 무조건 뭐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 부족, 초과수만 딱 돌리면요.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 자, 얘가 뭡니까? 얘가요. 얘가 시장 원리. 그러니까 시장 가격입니다. 정부가 규제죠, 규제. 얘가 무슨 가격? 얘는요, 정부의 규제 가격입니다. 결국 요것만큼 갭이 생긴다. 요 갭이 뭐라고 했죠? 갭. 바로 전매 차익이죠. 요 갭만큼 뭐가 발생한다? 전매 차익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아파트 추첨해서 당첨 딱 받아버리면 하루만 딱 자버리면 하루 만에 수천만 원 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당첨받자 해서 막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뭐 투기수요.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까지가 분양가 규제. 한 번 더 반복. 분양가 규제는요,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 차이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전매 차익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1번, 2번. 1번, 분양가 규제는 실수요자보다는 가수요자, 즉 투기수요 중심의 시장이다. 맞죠? 옵니다.
2번요. 분양가 규제는요. 낮게 설정하니까 주택 품질 향상이 어렵다. 맞죠? 주택 업체 간에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사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에 저해된다. 이 말 뭐죠? 공급이 부족하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공급 부족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3, 4, 5번이 있죠. 3, 4, 5번은 분양가 자율합니다. 그럼 3, 4, 5번은 또 다시 그래프를 보게 되죠.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요. 잘 보세요. 정부가 규제했죠. 어떻게? 이만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싹 풀어버린대. 싹 풀어버린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겠대. 풀어버린대.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분위기 확 바뀌겠네. 내일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당장 이거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아파트가 급등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막 이만큼 막 급등합니다. 얘가 뭐죠? 내일부터 올라가죠. 단기. 그래서 단계는요. 아파트 가격 크게 상승.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올라가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막 늘리겠지. 공급을 증가시키자. 공급을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자, 그래서 얘가 공급은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해야 된다. 얘가 장기. 공급은 장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은요. 시장의 원래점을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해야 된다. 단기의 아파트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원래점 찾을 때까지 공급 증가. 그래서 예를 묻는 것이 3, 4,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볼까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전매 차익 없어지죠. 투기 수요 감소도 당연히 왔습니다. 자, 5번요. 분양가 규제에서 자율화로 전환되게 되면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나왔네. 요거. 신규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 뭐지? 단기.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뭐지? 단기입니다. 하게 되고 주택 공급 증가 이거죠. 공급 증가는 뭐지? 장기. 그래서 단기는 가격 상승, 장기는 공급 증가 맞습니다. 4번이요. 4번.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일정 수준의 못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잘 보세요. 자, 분양가를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내일부터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 값은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때 건설에서는 이때다. 아파트 막 짓자. 얘가 뭡니까? 아파트 막 짓자. 여러분이 건설사라면 이때 아파트 지을 때 평수가 많죠. 자, 10평대, 12평대, 작은 평수. 24평, 5평, 25평대, 33평대. 그러면 소형, 중형 이상은 대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설사라면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죠. 이때다 싶어서 짓게 되면요. 자,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이 10평대 작은 걸 지을까요? 중형, 대형, 중대형을 지을까요? 얘가 가장 인기 있지. 돈 되겠지. 뭘 짓습니까? 중대형. 그래서 이때 공급 증가는요.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아파트, 서민 아파트, 10평대가 아니고요. 주로 뭐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중대형. 따라서 서민형이 아닌 중대형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분양가를 잘하면요. 일정 수준의 저소득을 위한 주택 공급이 아니고 중대형 위주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요.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을 구하시오. 부채 감당법. 자, 부채 감당법은요. 우리 시험은 또 계산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요. 언제든지 재탕 가능합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자, 출발이 뭡니까? 눈만 착 감으면요. 공식부터 떠올리자. 그럼 부채 감당법 공식 떠오릅니까? 제가 암기기 드렸죠. 어떻게? 말 좀 더듬자. 부저저. 부채 감당법입니다. 부채 감당률이죠.
다음에 저당 비율. 다음에 저당 상수가 돼요. 만 떠올리면 이 문제는 푼거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요, 부채 감당률, 얘는요, 우리가 투자에서 공부할 적에 투자에서 부채 감당률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한 게 있다? 순두부.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입니다. 순두부. 자, 이미 다 본 겁니다. 이제부터 박스 보세요, 박스. 환율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바로 안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순두부 나왔지. 순영업 소득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 1억이다. 그래서 순두부 나왔잖아요.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 1억 5천. 부채 서비스 1억이다. 암산되죠. 부채 감면은 정리하니까 1.5. 그래서 부채 감당률 얘가요 1.5가 나오네요. 1.5. 세 번째, 지분 비율이 40%고 저당 비율이 나머지 60%다. 다 뭐가 필요하지? 저당 비율. 몇 프로? 60%. 얘만 필요합니다. 저당 비율. 곱하기 0.6이지. 뭐만 남았습니까? 저랑 상수. 얘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래 보니까 2절 9%는요.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어요. 허수. 그러니까 우리 계산 문제는 요즘은요. 출제인들이 필요한 것도 집어넣어줘.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리자. 필요 없어요. 맨 밑에 저당 상수가 8%네. 얘가 몇 프로? 8%. 나왔잖아요. 8%니까 곱하기 0.08. 딱 풀었네요. 쭈루룩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0.072가 나와요. 정답 7.2%입니다. 정답 7.2%.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문제 5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도요. 자, 실제로는 이제 출제인이 있으신 문제에 비해서 제가 문제를 거의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야, 출제인들이 문제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제는 문제입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바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바로 안 풀릴 겁니다. 자, 얘는요, 지문이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자, 지문 1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이렇게 시장 분석 적어줘요. 시장 분석. 1번, 2번, 3번 묶어주고 시장 분석. 다음에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 5번 묶어주고 경제성 분석 적어줍니다. 경제성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묻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타당성 분석은 이거 들어봤죠? 지시성 타자. 자, 지시성 타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입니다. 이때 얘가 5단계 순서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순서가 되고 이때 지시성 묶어서 얘가 바로 시장 분석이 되고요. 타자 묶어서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2단계 순서. 요거 묻는 문제가 문제 4번, 5번입니다. 이제 문제 어떤 성격이 파악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있을까? 요약집 보게 되면 요약집 1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약집 170페이지를 펴주세요. 요약집 170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170페이지 폈습니까? 펴니까 첫 줄, 네모 4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해서, 자, 2번하고 3번 묶어주세요. 2번, 3번. 2번이 뭐지? 시장 분석 나왔지. 3번은요, 경영 분석. 몇 단계 순서? 2단계 순서. 요거 묻는 겁니다. 하나씩 봐요.
먼저 2번 시장 분석은요. 첫 줄, 특정 개발 사업이 밑줄 하세요.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 여부를 분석 밑줄.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시장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두 개 묶어주고 적어줄래요? 입지선정. 입지선정 적어주고. 1번, 2번은요. 입지선정 가르칩니다. 먼저 1번. 주어진 부지의 용도를 결정한다. 용도 동그라미. 용도를 찾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적지론. 적지론. 그래서 1번은요. 용도를 찾는다. 적지론을 가리키고요. 다음에 2번. 특정 용도에 어떤 부지가 적합한가? 부지를 찾는 것은 뭐라고 부르죠? 입지론. 입지론. 그래서 1번은요. 적지론. 용도를 찾는 거죠. 2번은요. 입지론. 부지를 찾는 겁니다. 1번, 2번 합쳐서 입지선정 이렇게 불러요. 그럼 결국 시장 분석은 뭘 하는 거지? 입지선정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봐갖고 4번이요. 4번 보게 되면 4번 모두 밑줄 하세요.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시장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개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둘 다 행해진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과거 시험은요. 시장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에만 필요하고 개정 개발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 하면 틀립니다. 둘 다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에 자,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채택하기로 했다면요.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 결론적으로 시장 분석은요.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그럼 이제 경제성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고요. 더 쉬운 말로 최종 결정 내리죠. 최종 결정을 내리죠. 그럼 그 순수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어떨 때 최종 결정합니까? NPV, 수년간은 0보다 클 때. 수익성지수 PI는요,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IRR, 내부 순위는 뭐보다 클 때? 요거 순위이죠.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하더라. 이거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제 요거 묻는 것이 문제 몇 번? 바로 5번입니다. 5번 문제 봅니다. 5번.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시장 분석이죠. 1번 시장 분석에서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개정 개발 사업에서도 둘 다 행해진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시장 분석은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이 그 목적이다. 정보 제공 맞습니다. 시장 분석 요소중에서 그 중에서 지역 분석은 국가 경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 기반 분석, 인구 분석, 그 지역의 성장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분석 맞습니다. 4번, 5번. 4번 경제성 분석은 순영가법 또는 내부 수율법을 적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결정하죠. 내부 수익률은요, 요수보다 클 때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맞습니다. 5번요.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의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개발 사업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다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애매합니다.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아닙니다. 자, 뒤에 문장은 얘가 됩니다. 자, 뒤에서 물리적, 법적, 경제적 제약에 대한 분석은요, 바로 시장 분석 또는 입지선정의 내용입니다. 요거 설명이고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틀린다? 5번. 문제 6번 볼까요? 6번 보시면. 자, 얘는요, 그냥 암기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6번요. 자, 6번은요, 맨 끝에 보니까, 감정평가 방법을 묻죠. 3방식. 방법을 묻습니다. 처음부터 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 소지하는 낮이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무슨 평가? 낮이 된 평가. 낮이 동그라미 낮이. 자, 건물의 낮이 평가는 낮이. 낮이를 평가하는데 계속해서 현재 출장했지만 밑줄 하세요.
거래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자, 확인합니다. 거래 사례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죠. 거래 사례가 없다. 일단 힌트 하나 나왔고요. 계속해서 조사 결과 대상 토지는 낮이 상태로 임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밑줄입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건 밑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요. 임대료 수익이 있다, 없다? 있잖아. 있죠, 그죠? 예.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토지 가격을 산정해 한 대상 토지 가격 동그라미. 자, 이것의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묻자, 가격. 가격을 묻지 임료가 아니잖아. 지금 분명히 낮이 토지의 가격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정답을 묻습니다. 가격 묻기 때문에 자, 임료로 간다. 임대료는요, 될 수가 없다. 임료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석합니다. 자, 1번, 3번, 5번. 1번 거래사례 비교법, 3번 원가법, 5번 수익하는법. 요 세 가지가 가격이죠. 2번, 4번. 2번, 4번은요, 2번 임대사례 비교법, 4번 수익분석법은 임료. 임료니까 임료는 나가래.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2번, 4번 아웃입니다. 정답은요, 1, 3, 5번 중에 있겠네. 자, 1번 거래사례법. 두 번째는 원가법입니다. 세 번째가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 중에서. 그런데 문제에서, 자, 이 나지가요, 거래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더라. 거래 사례가 없으면요, 얘는 아웃입니다. 설 수가 없어요. 사례가 없잖아요. 다음에 원가법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가법은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정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뭐지?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산비 법칙에 해당되지가 않아. 따라서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도 설 수가 없어. 그런데 자, 문장에서 매달마다 임대료 수익이 생긴다. 임대료 수익을 받더라. 요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얘는 쓸 수가 있네. 순수익이 생기잖아요. 정답 수익하는 법. 정답 몇 번? 5번.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번. 자, 감정평가에서 가치, 가격. 그래서 이제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자, 지문, 박스 지문인데요. 박스 지문을 바로 풀면 여러분들이 또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요약지 통해서 먼저 지문부터 봅니다. 요약지 몇 페이지 볼까요? 요약지 여러분들은요, 195페이지. 요약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폈습니까? 195페이지. 자, 요약지 195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목차 3번 있죠? 가치와 가격 구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요, 표를 보시면 왼쪽은 가격 프라이스, 오른쪽은요 가치 밸류다. 그러면 구분합니다. 오른쪽이 가치 밸류가 나왔죠. 왼쪽은요 가격 프라이스. 자, 이 차이점은요, 뭐 때문에 화살표 적어줍니다. 바로 내구성. 내구성. 따라서 내구성은요, 비슷한 말이 영속성인데 효용가치가 아주 오래 간다. 내구재. 따라서 내구성 특성 때문에 특히 가치, 밸류가 강조된다. 얘는요,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가치가 강조되는 것, 뭐 때문에? 내구성 특성 때문이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 가격, 프라이스. 자, 1번 모두 뮤절 하세요.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실제로 지불된 실거래 매출. 시장에서 지불되는 금액은 가격 플러스 실제 매매 가격입니다. 가치, 밸류는요, 1번 밑줄 하세요. 장래 모든 이익이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밑줄. 2번 볼까요? 가격은요, 매매된 금액이잖아. 매매된 금액은 과거에 매매되었다. 과거 값이다. 과거 동그라미, 과거. 과거 값입니다. 반면에 가치는요, 장래 이익이 현재 가치니까 바로 현재 값이다 해서 2번에서 현재 값이다. 현재 동그라미. 이렇게도 잘 바꿔서 묻죠. 다음에 3번. 3번은 가격, 플러스는요, 주어진 시점에서 매매는 단 한 번밖에 못하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가치, 밸류는요, 3번 보게 되면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다수가 존재한다. 다수 동그라미. 자, 가치, 밸류는요, 동일한 시점인데 같은 땅이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죠. 다시 말하면 시장 가치, 세금 매기자 과세 가치, 담보한다 담보 가치, 또는 특정 가치, 보험 가치 많잖아요.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가합니다. 가격 과자 전문가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가격이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가치는요, 자, 적정 가치는 누가 평가하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다. 자, 여기 공부하시면서 이제부터 질문 봅니다. 질문. 자, 먼저 볼게요. 옳은 것. 기억번. 내고제에서의 가격과 가치 개념은 뚜렷이 구분하기가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첫 문장이 막히입니다. 자, 내고제로서의 가격과 가치는 뚜렷이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어렵다. 답이 안 나오죠? 애매하죠? 다시. 자, 잘 봅니다. 가격은 price. 가치는요, value. 한눈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본 결과 가격과 가치는 한글이 달라. 영어가 달라. 얼마나 뚜렷이 구분됩니까? 예. 고정 먹기지. 예. 따라서 뭐지? 뚜렷이, 자, 구분하기가 어려움에 들었습니다. 뚜렷이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한글 달라, 영문 달라, 뜻도 달라. 뚜렷이 구분됩니다. 구분이 용이하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쓰면 성질 더러운 놈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도 출진이 선 문제집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비비비비비 꼬아내고 있더라. 예, 문제 잘 꼬아냅니다. 예, 잘 당해요. 틀렸습니다. 내고제의 가치는 장래 기대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파는 것이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 자, 그러면요. 니은번과 디귿번은요. 기출문장 그대로 가져왔어. 기출문장. 니은번. 가격과 가치 구별은 뭐 때문에? 내고제 특성 때문이다. 맞네. 오입니다. 오. 디귿번. 이때 장래 기대 편익에는 자, 소득과 같은 화폐적 편익도 있지만은 만족감이다, 쾌적성이다 와 같은 비화폐의 편익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오입니다. 리얼번요. 가격은 매매 금액이죠.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실제로 지불된 금액 맞습니다. 맞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실거래액은 정상적인 매매의 모든 측면을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맞는 말이죠. 실거래액은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싸게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자, 정상적인 측면을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오입니다. 미연번. 가치는 여러 개 존재 가능하죠. 특정 시점에서 자, 땅은 하는데 뭐지? 보상가치, 과세가치, 보험가치, 담보가치 다 달라지겠지. 맞습니다. 가치 전문가는 중개사가 아니라고 했지. 누구죠? 평가사. 틀렸습니다. X. B번요. 얘도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자, 부동산 같은 내구재 경우에 자, 가치는 현재 형성되는 가격과 가치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한다. 아니지.
반드시를 빼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가 돼. 단계는 땡땡 괴리가 된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얘는요, 장기로 가게 되면 일치합니다. 그래서 단계는 괴리가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 시험은 잘 바꿨습니다. 바뀌느라 속지 마세요. 다 틀렸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X.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건 뭐죠? 옳은 게 몇 개입니까? 옳은 걸 찾아보니까 니은번 맞고, 디귿번 맞고, 리얼번 맞고, 니은, 디귿, 리얼. 3개죠? 정답 3번 3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마지막 문제. 저당 담보증권 MBS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 종류 아시죠? 종류. 자, 크게 4가지가 이시증권 MPTS, 저당채권 MBB, 저당지불채권 MPTB, 마지막으로 다계층채권 CMO입니다. 얘만 딱 나왔다면요,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크게 3가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저당권 누가 가집니까?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누가 가져갑니까? 기억나시죠? 세 번째, 위험부담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부담.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안기되실 겁니다. 이시증권 MPT는 모두가 투투투.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투투투가 모두 가집니다. MBB는요, 발발발이죠.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수취권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발발발이 되고요. 나머지는요, 똑같잖아요. 발투투. 그래서 CMO나 MPTB는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해서 이 문제는요, 투를 발로, 발을 투로 바꾸면 틀린 말이잖아. 찾기가 쉬워요. 마지막으로 콜방어, 콜방어. 콜방어 기억나시죠? 콜방어 하게 되면 자, MBB가 되고 CMO가 되지. 나머지는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묻는 것이 몇 번?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이제 옳은 것 묻죠, 옳은 것. 1번. 만기전 변제에서 콜방어를 실현하는 것은 MPTS다. 콜방어 되는 것은 MPTS가 아니고 MBB가 됩니다. MBB가 콜방어 됩니다. X. 2번하고 3번은요, RAB가 바뀌었습니다. RAB가. 자, 2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을 보여야 한다. 자,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을 발행에 모두 가지면 MBB. 따라서 2번은요,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 갖게 되면요, MPTS가 아니고 MBB입니다. MBB. 3번은 두 번째를 보시면 원리금 저당권을 투자가 모두 가진대. 원리금과 저당권을 투자가 모두 가지면 투투투를 말해요. 뭐가 되지? MPTS. 따라서 2번, 3번은요, RAB가 바뀌었습니다. 2번이 뭐지? MBB. 3번이 뭡니까? MPTS 설명이죠. RAB가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4번. CMO 다계층 채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 일련의 개체로 구성이 되었다. 맞습니다. 만기가 장기일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낮은 틀렸죠? 높은 수익이 주어집니다. 틀렸고 정답 5번입니다. 5번 CMO 다계층 채권은 조계산 위험은 투자자. 그죠? 조계산 위험은 누가? 투자자 맞네요. 투자자. 그리고 CMO는요, 장기 대립 원하는 콜방어도 실현된다.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또 8문제를 통해서 학교는 전체를 전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난해한 질문들도 결국 원리가 뭐더라?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가 쓴 문제집이 아니고, 자, 정말 구하기 힘든 주체과 문제집에서 일일이 제가 힘들게 추려온 거거든요. 예. 그만큼 뭐 생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